안녕하세요, 뉴닙입니다. 오늘은 시험지 사고 구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던 2021 초등임용 시험지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내용을 외운 것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였는지를 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푸는 풀이 사고 과정을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로 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 푸셨나요? 혹은 저도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떠올려서 답안을 쓰셨던 거죠? 라고 종종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또 재수생 분들뿐만 아니라 현역분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외운다고 외우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보시면 외운 부분을 저렇게 활용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구슬 영상은 교육과정 A, B가 1편, 2편으로 나뉘어져 올라가고요. 오늘은 교육과정 A 1편만 올라갑니다. 제가 이 사고구슬을 준비하면서 시험지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좀 대본을 쓰고 하려고 했는데 대본을 쓰기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필기한 내용을 근거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또 더 덜 정돈돼서 말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교육과정 A의 난이도예요. 제가 시험장에서 교육과정 A를 딱 풀었을 때 교육과정 B보다는 A가 훨씬 무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지 사고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A 먼저 시작을 할게요. 교육과정 A에 있는 과목들은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발생, 실과입니다. 그럼 교육과정 A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영상을 앞에서 계속 몇 번 찍어봤는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앞에 놓고 핸드폰을 아이패드와 저 사이에 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씨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원래 가뜩이나 아이패드에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그래서 굉장한 악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국어 영역 1번 문항부터 사고굿을 시작합니다. 이제 국어를 처음 읽을 때 제가 봤던 부분은 우선 당연히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지 봤고 읽기 영역이구나. 그리고 저는 어느 학년군인지도 봤어요. 왜냐면 제가 국어 질문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체표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체표랑 같이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학년군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강론 내용이 5, 6학년군엔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게 문제 풀 때도 종종 도움이 됐어서 학년군도 함께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을 읽기 전에 5, 6학년군 읽기 영역에서 출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을 먼저 읽지 않고 소문항을 먼저 읽었어요. 소문항을 읽어보면 강교사가 어휘학습에서 활용한 어휘학습 방법을 쓰시오. 제가 시험지를 항상 쓰기 전에 어떤 부분을 내가 시험지에 써야 하는지를 꼭 썼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어휘학습 방법을 물었고 제가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이렇게 썼고 이제 이걸 내가 써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휘학습하기에서 문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나의 어휘학습하기를 봤어요.
그래서 나에 보면 여기에 어휘학습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봤습니다. 이걸 보고 의미바탕 분석법이라는 답을 도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선 당연히 국어 교육론을 공부를 했다면 어휘 지도 방법은 다 외우고 있어야 했고 그 어휘 지도 방법에 대해 그 정의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웠고요. 또 저는 원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된 의미바탕 분석법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서 바로 어휘 바탕 분석법을 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번 소문항을 읽으면서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말 3가지를 A에서 찾아서 쓰라고 돼 있어서 일단 이걸 먼저 읽고 했던 건 기억, 그리고 니은에서는 니은에 해당하는 글 구조를 쓰세요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쓰고 문제를 봤습니다. 우선 가의 A로 찾아가야 했으니까 이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나열 구조라는 게 바로 떠올랐고, 나열 구조는 이제 나열하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기 위한 이 순서를 나타내는 말, 문단을 시작하는 말이 당연히 구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답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답은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를 썼고 글 구조는 나열 구조를 썼습니다. 소문항 1번, 2번 모두 백구의 교육론과 강론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쓸 수 있었던 난이도였어요. 그럼 소문항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나에 비해서 작성한 활동 결과이다. 활동 결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점을 지도해야 할 학습 내용,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해야 할 학습 내용이겠죠? 그래서 활동 결과를 이렇게 보고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나에 비해서 작성한 활동 결과니까 나의 비도 봤어요. 그래서 도식에 갯벌의 이로움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강론에 글을 읽고 글을 간추리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도의 조직자도 있고 정리해보자. 간추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의 활동 결과를 보니까 갯벌의 이로움이고 그 이로움을 나열하는 나열 구조의 글이었는데 그 이로움이라는 핵심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을 했던 건 중심 문장을 못 찾았다라는 게 바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읽기를 하고 국어 읽기 영역에서 그 글 정리하는 부분에서 항상 글을 정리할 때 나왔던 내용이 중심 낱말 찾고 중심 문장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중심 문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심 문장이 채점 키워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을 찾도록 지도한다라고 쓰는데 이제 좀 구구절절 써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중심 문장을 찾는 지도 내용도 혹시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의 중요도를 판별하여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가 이 답안을 쓰면서 생각을 했던 건 이 부분은 채점 키워드?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장의 중요도를 판별한다는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곁들여서 쓴, 구구절절 쓴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채점 포인트는 중심 문장이라는 단어였어요. 국어 1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던 문항이었고 제가 가채점을 했을 때도 거의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던 영역입니다. 그럼 2번 문항 사고구술 할게요. 우선 문제를 읽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을 먼저 읽었고 이번에도 5, 6학년군 쓰기 수업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모은 자료를 줬고 그건 학생이 고려해서 글을 썼고 수업에 관련한 내용이겠군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문학 먼저 읽었어요. 다의 기역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쓰세요. 그래서 기역을 쓰는데 이제 가에서 찾아 써야 한다는 걸 써놓고 다를 넘어갑니다. 학생들이 글을 잘 썼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그나마 영수는 전통 과자에 대해서 예상 독자가 기억을 중심으로 썼으니 그나마 괜찮게 쓴 셈이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글을 뭔가 잘 썼는데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썼구나. 그 중에 뭐를 중심으로 썼구나. 그럼 뭘 중심으로 썼는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수가 쓴 글을 봤습니다. 우선 영수는 전통 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꼼꼼하게 읽기보다 대충 그 정도만 읽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5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정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중에 영수가 뭐에 대해 중심에 쓴 거지? 뭐에 대해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방금 영수가 쓴 글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중심으로 많이 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엿을 포함한 전통과제의 재료와 방법을 알고 싶음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으로 써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답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뭔가 그 부분을 쓰기가 좀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통과자에 대해 예상 독자가 엿을 포함한 전통과자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음을 중심으로 썼다라고 쓰기가 좀 애매해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으면서 딱 꽂힌 문장이 찾아 쓰시오였거든요. 찾아 쓰시오 하면 보통 똑같이 베껴 써야 하는데 그 긴 문장을 베껴 쓰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를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뭘 써야 되지? 만드는 방법을 써야 되나? 만드는 방법?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가 얘네들을 괜히 줬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정리했을 때 얘네를 이렇게 준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예상 독자가 알고 싶은 것 얘가 아까 쓰려고 했던 거니까 이쪽으로 가서 알고 싶은 것을 써야 되나 보다. 찾아 쓰라고 한 이유가 약간 여기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를 원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넣어서 읽어봤어요. 영수의 글은 전통과제에 대해 예상 독자가 알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썼으니 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알고 싶은 점을 썼습니다. 소문학 2번은 제가 틀렸는데요. 아마 틀렸다고 채점이 됐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어떻게 떠올렸는지 볼게요. 쓰기 전략이니까 국어 교육론 쓰기 전략, 그 단계별 쓰기 전략이구나 하고 긴장을 했어요. 전 그런 단계별로 외우는 게 약해서 그럼 다의 니은에 해당하는 쓰기 전략이니까 니은으로 갑니다. 영수의 쓰기 과정을 관찰했는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정보끼리 묶어서 동조화하는 모습. 그리고 또 봐야 했었던 것은 내용 조직 단계. 그래서 내용 조직 단계의 청킹을 떠올렸어야 했는데요. 제가 내용 조직 단계의 청킹을 떠올린 게 아니라 내용 생성 단계의 청킹을 떠올렸더라고요. 문제지를 다시 보니까. 그래서 부생 이런 청킹이었는데 제가 잘못 떠올려가지고 그래서 생각금을 만들기를 답으로 썼어요. 근데 사실 부생열, 이면 이런 청킹을 떠올렸고 그래서 이 중에 생각금을 만들기 이 부분을 답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용 조직 단계에서 제가 원래대로라면 떠올렸어야 하는 청킹은 이런 청킹이었어요. 이 내용 조직 단계 청킹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답이 다발짓기였는데
제가 생각꿈을 만들기를 답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꿈을 만들기를 썼는데 제가 춤파를 그때 한창 봤을 때 생각꿈을 만들기도 맞다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거다 이런 글이 종종 있었어서 맞았다고 채점이 됐을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가채점 할 땐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쓰기 전략 아웃풋 할 때 느낌으로 아웃풋 하시기보다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지 체크하시면 저 같은 실수는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소문항 시작할게요. 가의 1B에서 김교사가 지도한 쓰기 전략을 쓰고 밑줄 친 쓰기 전략. 그래서 여기 쓰기 전략, B 쓰기 전략.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을 A에서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로 가서 B를 쫙 읽어봤을 때 답이 빨리 쓰기인데요. 이것도 떠올리기 어렵지 않았어요. 교육론을 꼼꼼히 공부했다면 빨리 쓰기가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빨리 쓰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을 A에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을 쓰세요. 디귿에서는 백과사전에서 사실 정보임을 확인하고 그 문장을 쓰는데도 정작 표현은 모호하게 하더군요.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봤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바로 찾아서 약과를과 같다를 답으로 썼습니다. 3번 문항 시작할게요. 가는 6학년 시 감상 수업에 활용할 작품이고 이 수업 협의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 시가 있구나. 시를 읽어보지는 않고 바로 넘어갔어요. 소문항을 먼저 읽었습니다. 나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가를 근거로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중요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다면 좀 쓰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굳이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다면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좀 채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봤는데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 빗댄 대상 보조관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강론을 공부했다면 다들 맞췄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가의 근거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의 주제,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네. 아파라는 시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화자는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이 점을 생각하면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그럼 이 시의 주제가 화자가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좀 성찰하는 게 시의 주제구나.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모서리가 나한테 굉장히 막 눈을 흘기고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했구나. 근데 어떤 행동 때문에 나를 성찰하는 게 주제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쩜 내게도 저런 모서리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서리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가? 그래놓고 내가 시치미를 뗐을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지나쳤겠지. 이 부분이 화자가 성찰하는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모서리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해놓고 만화장식으로 구는 게 그런 옳지 못한 화자가 반성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해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한다면 좀 시에서 나온 키워드를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채점 기준이라는 게 어쨌든 명확하게 있을 테니까 그러려면 제시문에 있는 걸 그대로 좀 활용을 해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답을 여기다 쓸게요. 이 모서리랑 같은 행동으로 썼습니다. 시를 읽고 어떻게 썼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길래 좀 이런 모서리, 아프게 하다, 시침이 떼다 이런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서리, 아프게 하다, 시침이 떼다 이런 식으로 썼고 제 생각에 아마 맞았다고 채점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3-2번에
다음은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대답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세요. 그래서 첫 어절, 어절 이렇게 쓰고 문제를 읽었습니다. 문제를 읽다가 학생 4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모서리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게 아니라 모서리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모서리가 이 부분을 답으로 적었어요. 그럼 이제 영어 4번 문항 시작할게요. 그래서 영어도 바로 소문항 먼저 읽으러 들어갑니다. 다음은 김 교사가 수업에 적용한 교수적 접근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영어로 쓰세요. 그래서 기억, 영어로. 타겟 표현, 그러니까 목표 표현, 타겟 익스프레션을 찾아 써야 하는구나, 영어로. 그래서 제시문을 봤는데 제시문에서 타겟 표현이 using expression에 있는 표현들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를 바로 다 쓴 게 아니라 제시문은 어쨌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게 제시문을 냈다면 이걸 읽어봐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을 테니까 제시문을 아까 수업 장면 아주 잠깐만 보고 제시문을 꼼꼼히 읽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이 목표 표현의 기능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럼 기능을 배우는 활동을 했구나 이러면서 저는 거꾸로 읽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예를 들어부터 이 김 교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다 혹시 몰라서 다 읽기는 했는데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 교사의 수업에서는 이 활동이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에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선호도, 반 친구들의 개인적 선호도를 묻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묻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면서 목표 표현을 얻게 된다. 그럼 저는 당연히 이 3가지들 중에 묻는 표현, 다른 사람의 개인적 선호도를 묻는 표현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Do you like? 만 답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점 3개까지 똑같이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Do you like? 이렇게 썼고, 이 문제가 시험이 끝나고 춘파나 초인공에서 논란이 됐던 건 Do you like 뿐만 아니라 Do you like? I like? I don't like? 이 3개를 다 쓴 것도 정답이 인정이 되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 풀 때 생각을 했던 건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선호도를 묻는 기회를 가졌고 이걸 하면서 이 타겟 익스프레션의 기능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 표현의 기능이 누군가의 선호도를 묻는 ask라는 기능을 가졌다는 거니까 그 3개 중에 당연히 do you like만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I like, I don't like는 어찌됐든 누군가의 선호도를 묻는 expression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을 때 저도 약간 혹하긴 했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I like나 I don't like는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에요. 답안 작성으로. 소문항 2번. 다음은 예비교사 A가 새 수업을 참관하고 기억한 수업 관찰의 일부이다. 이 문제가 시험 끝나고 굉장히 많은 원성을 샀던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문제, 고쳐 쓰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희 때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1번에 뭐 A가 틀렸으면 A 쓰고 A 고쳐 쓰고, 그리고 2번에 뭐 C 쓰고 고쳐 쓰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1번에는 기호만 쓰고 2번에는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이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썼고 저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썼고, 그래서 좀 끝나고 왜 이렇게 냈냐 문제를, 이런 원상을 많이 샀던 문제인데 사실 문제는 내는 사람 마음이고 제대로 안 읽은 게 잘못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정말 피눈물이 흘렀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평소에 쓰는 것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여기에 기호, 이렇게 기호, 고쳐쓰기 이렇게 썼다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기호 플러스 고쳐쓰기 그냥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끔씩 문제 유형이 완전 바뀌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저처럼 피눈물은 안 흘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들 틀렸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쓰기. 그래서 답이 C랑 이었는데요. 수업 장면 보면 바로 보여집니다.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박교사의 수업에서. 그래서 박교사의 수업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당연히 없고요. Listen to my question. My question을 듣고 답을 하라. 교사가 question하고 아이들이 답을 하는 거니까 학생 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호평가도 수업 장면 보면 바로 자기평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 다음은 김교사의 5학년 영어 읽기 수업입니다. 영어 읽기 수업 장면이구나. 6학년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당황을 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김교사가 작성한 교사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영어과 교육 과정 의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여기에 들어갈 핵심 개념을 써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개념을 썼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영어 교육 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출제된 적이 없었고 핵심 개념을 외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교육 과정을 암기한다 할 때 암기 범위를 논할 때 아예 논외가 되던 부분이었거든요. 내용 체계표가.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못 맞출 만한 핵심 개념, 듣도 보도 못한 핵심 개념을 냈다면 다 같이 틀릴 거니까 상관은 없고 보통 핵심 개념이 성취 기준에 많이 나오니까 성취 기준을 떠올리면 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취 기준에 있는 핵심 개념 용어면 맞출 수 있고 그마저도 없으면 다 같이 틀릴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당황을 하긴 했지만 다독였어요. 다 같이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생각해내면 맞출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캠프에 대한 글을 읽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읽는데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글을 읽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영어 성취 기준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영어 성취 기준에 정말 많이 나와서 수업 장면을 보러 갔습니다. 수업 장면을 봤는데 이걸 같이 읽어보고 묵독을 하고 교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민수는 첫 번째 날에 뭐 하니?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뭐 하니? 그리고 누가 새로운 노래를 알려주니? 이런 그냥 세부 정보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정보구나 답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용 체계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만들어주니까 영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통암기를 했었어서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세부 정보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점인 것 같아요. 정말 티미한 아무도 안 해온 내용 체계표에서 나왔다면 다 같이 못 맞추거나 아니면 성취 기준에 자주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을 냈거나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어차피 틀려봤자 다 같이 못 맞추니까 당황하지 말자. 성취 기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좀 스스로를 굉장히 당황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문제를 풀었던 게 도움이 됐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푸실 때 뭐 이런 데서 나왔어 어떡하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아이고 여기서 나왔으면 많이들 틀렸겠네 나도 그 부분은 안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 같이 틀릴 문제니까 상대평가잖아요 이 시험은.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다 같이 틀리겠지 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침착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문항 2번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수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고쳐 쓰시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을 읽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읽기 후에서 언어 기능 중 듣기를 제외한 3가지 기능을 활용한다. 근데 듣기를 쓰거든요. 읽기 후에서. 그래서 여기서 안 쓴 기능이 유일하게 쓰기였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는 여기서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 쓰라고 하길래 여기에서 쓰기만 고쳐 써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맞았다고 채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2번은 2번도 이번 문제에서 좀 많이들 틀렸던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냐면 우선 답이 디스코스인데요. 이게 답이 디스코스인데 영어 교육론에 디스코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디스코스라는 개념을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영어 교육론을 공부할 때. 이제 아무래도 기출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는 이게 나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디스코스만 따로 다루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영어 교육론 어디에 나와 있어서 제가 디스코스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냐면 제가 원문 자료, 교재 자료는 아는 사람은 줄 수 없고 제가 만들었던 질문 리스트를 보면 이게 이 부분에서 저는 디스코스를 쓸 수 있었거든요. 이게 디스코스 담화라는 개념을 따로 다룬 부분은 아니에요. 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런스에서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우리가 길러줘야 하는 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런스를 길러줘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근데 그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런스에 구성 요소가 있다를 저희가 외운 상태였거든요. 그 구성 요소가 문담, 사전 이렇게 청킹으로 외웠었고 그 중에 담화적 능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담화적 능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담화적 능력의 설명을 물론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문제랑 문제의 답을 아니까 연결이 되지만 사실 담화적 능력이 뭔지를 꼼꼼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공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담화적 능력을 바로 떠올리지는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 독해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으나 그냥 이걸 읽었을 때 얘네가 이거를 뭐 연결하는 게 부족하고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읽고 질문에는 답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애들이 모르더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얘네는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을 해. 그 글을 정확히 이렇게 딱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애들이 모르는 예시가 대의를 언급하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읽으면 그런 뜻이에요. 얘네가 몇 가지 정보에는 잘 이해를 하는데 뭔가 맥락을 파악을 못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디스코스를 바로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썼냐면 제가 이게 약간의 꼼수인데 제가 영어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뭐로 시작하는 한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쓴 꼼수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 때도 실제로 많이 썼던 꼼수인데 자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 다 모음을 붙여봅니다. 이게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붙여봅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서 이걸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시작한 단어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계속 떠올려 봅니다. D를 딱 보는데 디스코스가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담화? 디스코스? 넣어보니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담화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해서 근데 그거 말고 딱히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코스를 넣어서 읽어보고 대충 의미가 통하는 것 같길래 이 정도면 얘네가 의도한 답이 아니더라도 이의제기는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디스코스를 썼는데 그 정답이어서 어떻게 운 좋게 맞췄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꼼수 추천드립니다. 자음으로 쓰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뒤에 모음을 써보고
가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먹히긴 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그래도 모음 써서 맞췄던 게 가끔씩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바로 인출이 안 될 때 이렇게 모음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소문항 3번. 김 교사는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고 의사소통 중심으로 활동을 지도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나타난 김 교사의 발화 문장 한 문장을 찾아 쓰시오. 제가 맨날 찾아 쓰시오를 틀려가지고 찾아 쓰시오에 좀 예민해요. 찾아 쓰시오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쓰시오도 한번 이제 이렇게 밑줄을 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교사랑 학생의 발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가 사실 처음에 못 찾았어요. 답을 안 보이더라고요. 급하게 읽으니까. 이게 학생이 틀리게 말한 걸 교사가 넘어가줘야 되는데 학생이 틀리게 말한 부분이 진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급해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처음에 못 찾고 끝까지 다른 문제들을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의 발화를 읽어볼 때 빠르게 읽어보면 잘 안 찾아져요. 어떻게 읽어야 잘 찾아지냐면 I want to join 이렇게 읽으셔야 좀 찾아져요. 왜냐면 답이 여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거고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 부분이고 그 교사가 굳이 교정해주지 않고 지나간 학생의 잘못된 부분 발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 want to가 안 들어가서 이게 틀린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빠르게 읽으면 to를 이제 사실 읽을 때 I want to join 이렇게 잘 안 읽다 보니까 빠르게 읽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발화를 찾으시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I want to 이렇게 한 단어씩 읽으면서 문법을 좀 되새겨 보시면 저처럼 갑자기 긴장해서 안 찾아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틀리게 문법적으로 말을 했지만 어찌됐든 의미는 전달 가능한 문장이었다 보니까 교사가 굳이 교정하지 않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이 부분. 그래서 이 교사의 발화, 학생의 발화가 아닌 교사의 발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쓸 때 교사 그리고 찾아 이렇게 쓰고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교사의 발화를 찾아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를 답으로 작성했습니다. 음악 6번인데요. 이게 제가 좀 운이 좋았던 문제이기도 하고 좀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걸 사고구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맞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함께 어떤 과정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 6학년군 감상 영역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랑 예비교사들 대화이다.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선문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음악과 교육과정 5, 6학년군 음악 요소와 개념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괄호 안에. 그래서 이건 음악 요소와 개념을 외웠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만한 게 당연히 소리의 어울림이라서 얘는 음악 요소와 개념을 외웠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2번 서문항 2번 물겠습니다. 나의 활동 자료 중 이제 화음의 구성음을 골라 주요 3화음 중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했던 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제가 음악이 진짜 실수가 많은 부분이었어요. 모의고사 풀 때나 연습 문제집 풀 때. 그 음악이 이렇게 개념을 지도해서 문제 풀듯이 이렇게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실수를 떠올리면서 이동도법 아니고 고정도법이라는 점, 그리고 음이름 아니고 개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조표. 이렇게 세 가지 실수가 바로 떠올랐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개이름, 고정도법, 조표. 이 부분을 정확히
이 부분은 틀리지 말자라고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 들어갈 화성을 쓰라고 했는데 고정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레, 파, 라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답이 아마도 레, 이, 레, 파, 라 혹은 이제 여기서 레, 파, 라 이거일 텐데 조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조표. 조표를 정말 제가 많이 틀렸거든요. 조표를 안 달아서. 그래서 아, 조표 파에 샵 붙어 있구나.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름 아니고 개 이름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레, 파샵, 라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푸실 때 내가 굉장히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실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자주 봤거든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거기에 이제 고정도법이나 조표 같은 건 정말 단골로 들어갔던 제 실수라서 아,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 이거 실수하면 안 돼 하고 바로바로 체크하고 떠올리고 문제에 반영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말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이 소문항 2번이 정말 말이 많이 나왔던 문제고 또 많이들 틀리셨던 문제인데 왜냐면 이 송어가 저희 때 거의 강론 자료에 없다고 봤거든요.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음악 강론이 아무리 많은 내용을 외운다고 해도 뭐 천년만세나 줄풍류 이런 것도 아니고 송어 이런 서양 악곡의 악기 편성을 외우는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 약간 다 같이 틀리겠구나 이건. 아 이건 다 틀리는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틀리는 문제구나 이건 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풀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풀고 남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봤는데요. 송어의 악기 편성. 아, 송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슈베르트 제가 정말 피아노에 문외한인데 송어? 이러면서 앞을 봤습니다. 앞을 보고 그럼 송어를 가르치는구나.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송어에 사용된 악기를 답을 쓰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 미쳤나 보다. 어떻게 이런 걸 쓰라 하지? 이런 약간의 분노를 억누르면서 문제를 봤어요. 근데 문제를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 출제위원분들이 문제를 낼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안 낸다. 어떤 부분이든 문제를 냈을 때 이 부분이 힌트가 되니까 약간 이걸 냈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정말 설마 극악무도하게 힌트가 하나도 안 주고 송어라는 곡의 구성 요소를 쓰라고 했을까?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약간 A형이 쉬워서 시간이 많기는 했어요. 남은 시간이. 그래서 설마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읽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지도 교사가 각자의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이러면서 예비교사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걸 가르치는데 예비교사 A, B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비교사 B가 줄풍류 음악을 굳이 다루더라고요. 이 악기 음색을 다루는데 굳이 줄풍류 음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비교사 B가 국악에 줄풍류 음악을 다루네? 그러면 얘는 이제 피아노 오중주지만 줄풍류 음악이 이제 줄이 달린 악기가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양 악기 중에 현악기? 줄 많이 달린 악기가 많이 쓰였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 사고 과정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의도한 대로 생각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끼워 맞추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얘가 국악 중에 줄이 많이 달린 악기를 썼으니까 얘도 서양 악기 중에 줄이 많이 달린 악기를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런 사고 과정을 가지고 생각을 했고 이때 제가 꼼꼼히 공부한 부분을 활용한 건 제가 서양 악기를 다 외웠었어요. 음악 강론에 보면 악기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악기랑 그 악기의 특징을 외우느라 악기 이름은 다 외웠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현악기가 딱 4개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약간의 운이 좋은 이상한 제 사고 과정과 꼼꼼히 공부한 부분은 제가 서양 악기를 외웠던 점. 그 부분이 연결이 돼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피아노를 악기 편성을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피아노까지. 네, 이렇게 모두 쓰세요 있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모두 써놓긴 했거든요. 모두. 그래서 피아노 까먹지 않게 피아노까지 써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문제를 썼는데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평가원이라고 하나요? 출제원들이 의도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맞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송어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3번도 좀 특이하게 맞췄는데요. 우선 천년만세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음악 강론을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했냐면 천년만세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천년만세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줄풍류 음악이고 3개의 악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청도드리가 2번째 곡에 나온다. 이 부분이 제 스제트에 다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풍류 이런 부분에 천년만세가 있어서 천년만세를 꼼꼼히 외웠다고 하면 꼼꼼히 외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천년만세, 3개의 악곡, 양천도드리가 2번째, 그리고 경쾌하고 빠른 음악 이런 부분을 꼼꼼히 외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길 보고 풍류 음악이고 3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 그리고 양청도드리 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바로 천년만세를 떠올리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답이 타령장단인데 저도 처음엔 제가 천년만세에서 타령을 외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자료를 보니까 천년만세에서 타령을 안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령을 어떻게 쓴 거지? 이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었어요. 이 장단은 영산회상에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떠올렸던 게 영상회상이 어떻게 악기로 구성되었는지 연주 순서? 이 영산회상이 여러 가지 노래가 이렇게 9곡이 연주가 되는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외웠었어요. 음악 강론 자료에 영산회상 이 부분에서 연주 순서 이 부분을 외웠었어요. 이 부분을 외우는 사람까지는 그리 많지 않긴 했는데 네, 저는 이 9곡을 전부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상중세, 가락더리, 삼하영, 타군 이렇게 외웠었는데 사실 이게 연주 순서다 보니까 타령 장단을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어도. 왜냐면 어쨌든 문제에서는 장단을 물었으니까 이 연주 순서를 떠올려서 내가 왜 타령을 답으로 쓸 수 있었던 거지? 저도 이걸 하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문 파다 보니까 스제트를 보면서도 원문을 항상 봤거든요. 근데 영산회상을 하면서 그중에 타령장단이 원문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산회상 중에 타령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연주 순서에 있는 곡명이 타령이지만 장단도 타령장단이라고 하는구나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령장단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령장단이 반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타령장단 구음도 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 순서에 타령이 곡 음악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가 연주 순서를 외우고 있어서 이걸 생각해낼 수 있었고 그 중에 타령이 음악 이름이었겠지만 원문을 통해 공부하면서 타령 장단을 이제 이 타령 곡과 타령 장단을 무의식적으로 이어서 외웠고 또 타령 장단 자체를 꼼꼼하게 음악 강론에서 나올 때마다 외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령을 답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천년만세는 그냥 강론을 좀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많이 맞췄을 건데 타령은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천년만세를 통해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 부분을 힌트로 삼아서 영산회상에서도 사용된다라는 점을 통해서 영산회상 연주 순서를
외웠던 부분을 떠올렸고 그 중에 타령 장단을 떠올려서 타령이라는 답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때 저도 이 부분, 특히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은 이런 사고 과정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회로 넘어가서 사회 7번 시작할게요. 여기서도 큰 문제만 읽고 바로 소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봤는데요. 이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는데 우선 기역은 틀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서 아마 지도서 용어였던 것 같은데 틀렸기 때문에 아직 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췄는데 2번이 답이 행정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은근 성취 기준에 강론 키워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 질문 리스트에서 제가 항상 성취 기준을 함께 봤었는데 여기에 여기에서 중심지 기능에 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이런 중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이 키워드들을 성취 기준 때문에 외우고 있었고 또 질문 리스트에 이렇게 질문으로 정리를 해놨었더라고요. 중심지에 밀집한 기능. 그래서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외우고 있었어서 그 중에 행정 기능을 답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강론을 이 부분을 꼼꼼히 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은 자료 3과 4에 나타난 교통 발달에 따른 디귿과 리을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시오. 자료 3에서 4에 보면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교통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디귿, 리을에 들어갈 용어가 사회 지도서 용어예요. 사회 지도서 용어를 떠오르는데 제가 시간거리는 바로 떠올렸는데 디귿 답이 생활권이에요. 생활권. 근데 제가 생활 공간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생활권이라는 느낌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생활 공간이라는 오답을 썼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부분 점수가 인정이 안 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답은 생활권이 넓어지고 시간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답이었는데 저는 생활 공간으로 써서 부분 점수를 못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도서 용어를 따로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가 약간 미흡했어서 생활권을 맞추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저보다는 조금 더 바로 아웃풋이 될 수 있게끔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박교사가 작성한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에 해당하는 교사적 과정이다. 보고 바로 소문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비해 그래서 찾아 쓰는 거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이 써야 되니까 찾아 쓰고도 이렇게 써놓고 찾았어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이것 그대로 썼고요. 그럼 이게 왜 비해가 되는지 이유를 기억에 근거해서 서술해야 되는구나. 그럼 기억이 꼭 내가 쓰는 답안에 키워드로 포함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이 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게 모형 문제여서요. 모형의 단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활동에 들어가는 걸 암기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사회 모형은 다들 꼼꼼하게 외우는 내용이고 저 또한 꼼꼼하게 외워서 그리 어렵지 않게 여기에 결정적 속성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생산의 결정적 속성을 써야 하는데 사회는 이 개념의 정의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생산의 결정적 속성을 외우고 있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시험장 가서 되게 구구절절 쓰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혹시나 포함이 안 될까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나 이렇게 간략하게 안 쓰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가지를 다 포함해서 썼어요. 혹시나 생산에는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거나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예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BA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혹시나 답이 체크가 안 될까봐. 사실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면 많이 쓰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예 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고 틀렸습니다. 1번에 기억에 근거해서 디귿을 쓰고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쓰고 문제를 봤습니다. 가의 기억은 결정적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의 결정적 속성에 근거해서 속성 무형과 비교하여 원형 무형이 가지는 장점. 그래서 결정적 속성이라는 키워드를 꼭 포함해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근거하라고 했다는 건 결정적 속성을 꼭 포함해서 써야 하는 맞다고 7점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제가 답을 옮겨 쓰면서 어느 정도 좀 추가하거나 바꾼 표현이 있어서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술을 했던 건 원형 모형의 장점, 그리고 이걸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근거해서 결정적 속성을 포함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의 리을에 들어갈 용어는 리을을 보면 얘는 이렇게 읽고 이 영역을 직접 다루기 힘든 게 있다. 그럼 사회의 영역, 사회과의 목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의 목표 영역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거의 바로 그냥 가치 태도를 답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기능이 아니냐, 어떻게 가치 태도라고 확신을 하냐, 이런 글들이 춘파나 초인공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어떻게 기능을 배제했는지가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가치 태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가치 태도가 왜 가치 태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는데 아마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원문을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외우지 못하더라도 항상 원문을 읽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아웃풋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아마 원문을 읽다 보니까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 영역들인지를 누가 말하라고 하면 말은 못하지만 좀 그 영역들에 대한 이해는 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태도를 바로 고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원문을 좀 자주 읽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치, 태도. 도덕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대충 읽었습니다. 대충 읽고 여기로 바로 넘어왔어요.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를 쓰세요. 그래서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는 당연히 외우고 있었고요. 그 정의까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인지와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조화롭게 형성한다. 이 부분을 읽고 바로 통합성의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통합성의 원리를 쓸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맞춘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2번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래서 니은은 군자랑 반대되는 인간상을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잠깐 당황했다가 아니야, 나는 이 부분 꼼꼼하게 공부했어, 괜찮아 라고 마음을 한번 다독인 다음에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답이 바로 나왔는데 답이 소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원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게 실제로 썼던 도덕 질문 리스트인데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었더라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였는가, 이게 군자랑 소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자에 대한 내용도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소인을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공자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군자랑 소인으로 구별했다는 건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그대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뭐뭐와 군자를 구별하였다. 아,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군자랑 소인이 바로 떠올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총을 꼼꼼하게 공부했던 게 빛을 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던 문제예요.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 2가지를 서술하세요. 디귿에서 3차 시 수업에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반영한 포렌식 수업에 적합한 이야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콜버그가 진짜 나왔구나. 콜버그 나온다 하더니 콜버그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날 춘파에 진짜 웃긴 글 중에 하나가 도덕을 버렸냐라고 묻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콜버그 월 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콜버그만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이고 올인 잘하셨네 이러고 문제를 읽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원성이 많이 나왔던 건 콜버그가 나왔는데 콜버그를 공부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마 따로 콜버그를 이제 논문을 찾아보거나 하신 분들은 맞추셨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토론 모형에 근거해서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모형 내용에 근거해서 상황 제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저는 이게 모형이랑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황 제시, 이게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이 토론 모양에 쓰이는 상황이. 그래서 딜레마의 조건 2가지를 그냥 제가 아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B랑 C가 각각 갖추고 있는 상황 제시 조건을 쓰라고 하길래 B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 상황이 제시했을 때 학생이 선택으로부터 회피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모형이랑도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하여 선택의 회피를 방지한다. 이걸 답을 썼었고요.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답으로는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2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2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모형을 어느 정도 참고한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제가 추측한 내용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도 모른다는 것. 네, 그래서 이게 맞게 채점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내용이 나오길래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을 버무려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크게 당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번은 바로 바른생활 실천기능 대스내관습 떠올렸고 그 중에 습관화하기를 바로 떠올려서 대스내관습 중에 습관화하기를 바로 썼던 것 같아요. 발명과 문제 해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구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요. 가의 핵심 A에 해당하는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을 쓰세요. 제가 여기서 체크했던 건 핵심 개념이에요. 제가 자꾸 그 내체표에서 다른 내용을 쓰더라고요. 핵심 개념이 아니라 뭐 영역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핵심 개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지속 가능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굉장히 쉽게 나온 거거든요. 모두가 외웠어야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였는데 저는 이걸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답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걸 제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아웃풋이 아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아웃풋 오류 나듯이 렉 걸리는 것처럼 잘못되게 아웃풋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문제여서 모두가 맞추는데 저 혼자 틀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없도록 아웃풋에 실수가 말터디 할 때나 모의고사에 있으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피 같은 1점을 잃지 않으시도록 평소에 이런 실수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점검하는 루틴을 모의고사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식품 구성 자전거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전부 다 구성 요소를 다 써본 다음에 그 중에 고른다든지 이런 잘못된 아웃풋을 방지하는 그런 루틴을 갖추시는 게 저처럼 실수가 많은 타입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도 제가 모형을 외웠는데 여기랑은 저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외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이상한 답을 써서 제 사고구술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여기에 들어갈 용어 마름질, 가공, 조립, 마가조 이렇게 외웠었기 때문에 가공도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찍어보는 거다 보니까 또 참고할 만한 영상이 없었어가지고 많이 산만하고 좀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B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잘 찍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럼 교육과정 A 사고구술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이제 일상 브이로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